1964년 늦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불렀다. 대통령의 제안은 단호했다. 임자가 대한중석을 맡아줘야겠어. 이전의 권유와는 무게가 다른 거부할 수 없는 의무의 부여였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하는 국영기업, 정치의 자리가 아닌 경제의 자리였기에 박태준은 두말 없이 그 운명적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 산업사를 새로 쓸 거대한 여정의 서막이었다. 박태준에게 대한중석 사장직은 단순한 기업 경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경영 철학과 원칙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훗날 종합제철 건설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위한 리더십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만성부실에 허덕이던 국영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만큼 막중했다. 한때 대한중석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연간 수출 총액이 3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대한중석은 텅스텐 수출만으로 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달러 박스라 불렸다. 그러나 영광은 과거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다. 그 빛나던 이름 뒤에는 정치적 스캔들과 부실 경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태준이 마주한 대한중석은 항공공사, 전기 3사 등 24개 국영기업체 중 가장 부실이 심각한 추락한 거인이었다. 1965년 박태준은 대한중석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그는 가장 먼저 육사 시절부터 눈여겨보았던 인재 환경로를 불러들여 재무관리부터 혁신의 메스를 가했다. 그의 개혁은 명료하고 원칙에 충실했다.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어떠한 외압도 배격,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 영업 원리의 근본적 개선, 사원 후생 복지 강화. 이 모든 원칙이 흔들림 없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사장직을 수락하고 개혁에 착수하기 전 자신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보장을 얻어내야만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마주 앉아 이 중차대한 협상의 운을 뗐다. 카카,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그는 먼저 외부의 위협부터 설명했다. 현재 대한중석의 심각한 외부적 문제는 중공입니다. 소련이 중공산 텅스텐 수입을 금지하자 중공이 서방 국가들에게 덤핑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 우리가 수출 경쟁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었던 내부의 병폐를 정면으로 겨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 문제입니다. 과거에 대한중석은 정치적 부정부패에 휩싸이기 일쑤였고 그것이 부실 경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공군 반이 경기고등학교 반이 하는 파벌도 심각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퇴치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소신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관철했다. 그래서 저에게 맡긴 이상 앞으로는 정부나 여당에서 일절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정치적 입김과 연고주의가 만연했던 당시로서는 실로 파격적인 요구였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대통령의 짧지만 무게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약속하지? 이 약속은 박태준에게 완전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신임의 증표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중석을 이끌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을 얻어낸 박태준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만성부실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은 그가 부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는 기업 경영의 첫 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거대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은 것이다. 이 시기 박태준은 고준식, 황경로, 노중열, 장경환, 안병화, 홍건유 등 훗날 대한민국 철강 신화를 함께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굴하고 단련시켰다. 훗날 포스코 창립 멤버 34명 중 16명이 바로 이 대한중석 시절부터 그와 동고동락했던 이들이었다. 이는 단순한 인력 확보가 아니었다. 위기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단련된 서로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뭉친 하나의 팀을 만든 것이었다. 이들은 허허벌판에서 포스코를 일궈낼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었다. 대통령의 약속을 얻어낸 박태준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대한중석의 성공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종합제철 건설이었다. 포항 부지 조성 기공식이 불과 3일 앞이요. 국제 컨소시엄 기사와 합의한 이 가협정에 빨리 서명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서명할 수 없습니다. 뭐야?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일인데? 저는 아직 발령을 받지도 않았고 법률 전문가와 이 각서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1단계 50만 톤 건설 비용이 일본 측 산출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또한 50만 톤을 2번 나눠 짓는 방식은 100만 톤을 한 번에 건설하는 것보다 총 공사비를 30% 이상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정치적 행사를 코앞에 두고 이럴 때요?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도장이나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비나 팔아먹을 꿍꿍이 속으로 뭉친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960년대 조국 근대화의 열망으로 뜨겁던 대한민국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수건이었다. 산업화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이 중차대한 과업의 적임자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중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던 박태준을 지목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발령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한 인물의 손에 맡기겠다는 강력한 신임의 표현이었다. 1966년 미국 방문 중 세계적인 철강 도시 피츠버그의 위용에 깊이 고무된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박태준을 청와대로 불렀다. 나는 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야. 자네는 제철소를 맡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경부고속도로와 종합제철소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공업국가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전이었고 그 한 축을 온전히 책임지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박태준은 훗날 그 순간을 육중한 철근이 어깨 위에 앉히는 것 같구나. 회고할 만큼 거대한 중압감을 느꼈다. 프로젝트의 초기 구상은 험난했다. 총 건설 자금 1억 6,250만 달러 중 내자는 2,350만 달러에 불과했고 1억 3,9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외자를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초라했다. 미국 코퍼스사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에 미온적이 있었고 일본 기업들은 자금, 기술, 인력이 부족한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 것은 시기상조이문이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세계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서려는 작은 나라의 거대한 꿈을 신뢰하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외의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마침내 1966년 12월 피츠버그에서 5개국 38개 업체가 모여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을 공식 발족시켰다. 냉대와 불신 속에서 어렵게 결성된 국제 컨소시엄은 황무지 같던 제철소 건설의 꿈에 비춘 첫
한 줄기 빛이었다. 그러나 이 희망의 빛은 곧 박태준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프로젝트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시험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국제 컨소시엄 KISA의 결성은 제철소 건설이 현실화되는 듯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1967년 4월 KISA가 한국 정부에 제출한 예비 제안서는 박태준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 그 허점을 드러냈다. 남들은 몰랐지만 그는 이미 대통령의 명으로 2년 전부터 일본 측 자료를 바탕으로 제철소 건설 계획을 깊이 연구해온 터였다. 그의 내밀한 분석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했다면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밝혀냈고, 이는 프로젝트의 운명을 건 중대한 갈등의 서막을 열었다. 박태준은 KISA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기사놈들은 장사꾼이야. 생각이 다른 나라들이나 생각이 다른 회사들이 설비나 팔아먹을 꿍꿍이 속으로 뭉친 거지. 그것들은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야. 박태준은 경계심을 토로했다. 이러한 불신을 바탕으로 KISA의 제안서를 일본 조사단의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KISA가 제시한 1단계 50만 톤 규모의 건설 비용은 약 1억 5천만 달러로 일본 측이 산출한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었다. KISA의 제안처럼 50만 톤 규모로 두 번 나누어 100만 톤을 건설하는 것은 100만 톤 규모로 일시에 건설하는 것보다 총 공사비를 30% 이상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당시 박태준은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상태였다. 1967년 9월 그가 종합제철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장기영 당시 부총리는 포항 부지 조성 기공식을 불과 3일 앞두고 KISA와의 가협정 서명을 강요했다. 정치적 행사를 위해 국가의 100년 대계를 그르칠 수 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였다. 박태준의 태도는 단호했다. 저는 아직 발령을 받지도 않았고 법률 전문가와 각서를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박태준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했다. 화가 난 부총리가 재차 서명을 재촉하자 그는 원칙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도장이나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태준은 단순히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합의각서 사본을 들고 미국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고, 변호사는 각 차관 제공사의 투자 규모와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주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청와대로 불려간 박태준은 격한 감정을 애써 누르고 있는 박 대통령 앞에서 합의각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는 오랫동안 일본 측 자료를 깊이 연구하며 쌓아올린 전문성과 법률적 근거가 더해져 있었다. 10월 3일 포항에서는 성대한 기공식이 열렸지만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추진위원장 박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공식장으로 향하던 장기영 부총리는 자신의 해임 소식을 듣게 되었다.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박태준은 프로젝트의 방향키를 온전히 손에 쥐었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백지 위에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더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과업이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한 박태준의 시선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제철소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로 향했다. 그는 단순한 공장 건설자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기관을 설계하는 건축가였다. 그의 비전과 전략적 사고는 이 시기 포스코의 DNA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추진위원회 첫 실무회의에서부터 그의 원대한 비전은 기존의 관료적 시각과 충돌했다. 항만 시설 규모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건설부는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짓고 점차 늘려가자는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태준은 항만 시설은 시작부터 10만 톤 이상의 선박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장차 25만 톤급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의 근저에는 제철 산업을 단순한 수입 대체 산업이 아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담대한 꿈이 자리했다. 나중에 항만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막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공장 가동도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박태준은 초기 설계의 중요성을 경제적, 운영적 관점에서 설득했다. 이는 포스코가 시작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었다. 회사의 설립 형태를 두고도 그는 깊이 고심했다. 국영 기업은 재정 지원은 용이하나 비효율과 관료주의라는 폐해가 명백했고, 민간 기업은 효율적이지만 막대한 초기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 박태준이 고안한 제3의 길은 당시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에서 찾아볼 수 없던 선구적인 기업 지배 구조 실험이었다. 바로 정부가 대주주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였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내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이 구조는 정부의 일상적인 간섭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박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포스코는 자율과 효율이라는 날개를 달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1968년 4월 1일 KISA의 차관이 단 한 푼도 도착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의 창립식이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거행되었다. 회사명은 고려 종합제철 등 여러 후보가 있었으나 박 대통령이 직접 포항에 건설되는 만큼 포항제철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박태준은 충성심, 인내심, 성실성을 기준으로 38명의 창립 요원을 직접 선발하고 이들에게 철을 만들어 국가에 보답한다는 제철 보국의 사명을 심어주었다. 모든 것이 불투명했지만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회사는 황량한 모래발판 위에 첫 삽을 뜰 준비를 마쳤다. 원대한 청사진과 법적 실체에도 불구하고 포항 영일만 건설 현장의 현실은 끝없는 황량함 그 자체였다. 약속된 차관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물질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지탱한 것은 오직 창립 요원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력과 제철 보국이라는 무형의 사명감뿐이었다. 영일만 모래발판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볼품없는 목조 사무소는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롬멜 하우스라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불리한 여건의 아프리카 사막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롬멜 장군에 빗댄 것이었다. 사막전을 방불케 하는 이 모래벌판 위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비장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이름이었다. 제철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은 한국의 압축 성장이 동반한 창조적 파괴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6.25 전쟁 이전부터 수많은 고아와 노약자를 돌보던 예수성심 시녀회의 고아원이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국가적 대의를 위해 이 성스러운 터를 비워줄 것을 간청하며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가 종합제철을 성공시켜서 고아원을 더 짓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약속은 제철소 건설이라는 차가운 산업 프로젝트에 담긴 도덕적 명분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난과 희생을 대물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발연대의 막중한 사회적 계약이었다. 1968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 편으로 영일만 현장을 방문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모래벌판, 철거된 집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닷바람뿐이었다.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마치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터와도 같았다.
롬멜하우스 난간에 선 대통령은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둘러보았다. 그때 세찬 모래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순간 이 거대한 계획의 최고 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지막한 독백이 흘러나왔다. 이거 남의 집 벌어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건가? 그 한마디는 국가 최고 지도자마저 휩싸인 깊은 불안감의 표출이었다. 이는 박태준에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명운을 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건축가 자신의 회의감이 드러난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지휘관인 박태준에게 천건의 무게로 전가되었다. 황량한 모래벌판 위에서 제철보국의 꿈은 이제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의 불안을 증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숙명이 되었다. 포항 종합제철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추진된 이 거대한 꿈 이면에는 원대한 비전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시급한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폭증하는 인력을 관리하고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초기 과제였다. 어느 날 항만공사의 주무장관인 이한림 건설부 장관이 포항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27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직접 둘러본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제철소를 짓는 게 아니라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의 발언은 당시 사람들이 체감했던 제철소의 엄청난 규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웬만한 국제공항보다도 훨씬 큰 부지에서 시작된 이 대역사는 초기 포철 직원들 사이에서 포철의 선사시대라 불리게 되었다. 부지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건설 인력이 대거 채용되자 포항시는 극심한 주택난에 시달렸다. 불과 1년 사이에 포항 인구가 40%나 급증하면서 주택과 학교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졌고 직원들과 가족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결국 대도시로 떠나는 이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박태준 사장은 회사가 성공하려면 직원부터 보살펴야 한다는 경영 신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회사는 수익이 전무했고 자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은행들은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조심스러운 은행가들의 세계 속에서 박 사장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한일은행 하진수 행장에게서 뜻밖의 동지를 만났다. 담보 대신 그의 열정을 믿어준 유일한 금융인이었다. 박 사장님, 호철은 잘 돼갑니까? 그럼요. 과국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규정상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서 우리 손으로 철강을 생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장님의 기대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 극적인 대출 덕분에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할 수 있었고 박 사장은 직원 주택 건설을 강행할 동력을 얻었다. 정부 관료들의 못마땅한 시선과 언론의 땅 투기라는 비난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적 대업에 필요한 인적 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였다. 그는 안정된 가정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헌신할 수 있는 집중력과 헌신의 전제 조건임을 이해했던 것이다. 임대주택이 아닌 장기저리 대출을 포함한 내 집 마련 제도는 직원들에게 깊은 애착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훗날 효자지구 주택단지를 방문한 소련 외교 아카데미 원장은 극찬했다. 이곳이야말로 레닌 동지의 이래로 꿈꿔왔던 이상향입니다. 그의 감탄은 박태준 사장의 선견지명이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조직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 전략이었음을 증명한다. 직원 복지라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며 한숨 돌린 것도 잠시,
포항제철 프로젝트는 존립 자체를 위협하려는 거대한 외부의 장벽에 부딪혔다. 바로 국제 차관단과의 차관 협상 실패였다. 이는 포철을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문제의 근원은 KISA와 체결한 예비 계약서의 본질적인 한계에 있었다. 계약서는 차관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KISA 측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국제금융 무대에서 신생 독립국의 경험 부족이 드러난 뼈아픈 실책이었다. 경제 후진국은 국제계약서 작성 기술에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었고 의무 조항이 없는 합의 각서는 사실상 휴지와 동일한 것이었다. 결정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날아왔다. 1968년 11월 IBRD는 한국의 제철소 프로젝트는 시기상조이며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KISA가 차관 제공을 거절하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유럽으로 차관선을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구군을 건 프로젝트가 침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태준 사장은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 직접 담판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경로 관리부장을 불러 비장하게 지시했다. 나는 피츠버그로 날아가서 기사 대표 포이와 담판하겠소. 하지만 회사 청산 절차를 준비해 주시오. 이는 차관 교섭이 실패할 경우 포철의 문을 닫겠다는 배수진이었다. 피츠버그에서 만난 KISA의 포이 회장은 백전 노장의 사업가였다. 박 사장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간절히 설득했지만 포이 회장은 IBRD와 접촉해 주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IBRD의 부정적 보고서 작성 배후에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폐가 있었다. 훗날 그는 당시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 한국에 박태준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아무도 한국의 잠재력을 믿어주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박 사장은 허탈감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철강 생산국의 원대한 꿈, 박정희 대통령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의 참담한 심정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포이 회장은 위로랍시고 한마디를 건넸다. 하와이에 콘도가 하나 있으니 피로를 푸십시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예상치 못한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은 때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포이 회장의 제안에 따라 들른 하와이, 그곳 와이키키 해변에서 박태준 사장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는 한국 경제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휴양과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낙원 와이키키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의 눈에는 그저 새까맣게 보일 뿐이었다. 이런 곳에서 겪는 지적인 고뇌는 더욱 가혹했다. 그러나 포기는 아주 나쁜 선택이라며 마음을 다잡은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1억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다. 당시 1억 달러는 1968년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국내 조달은 불가능했고 KISA에 의존했던 차관 도입길은 막혀버렸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단어가 스쳤다. 이는 일제강점기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일본이 지불하는 자금으로 용도가 농업발전으로 엄격히 지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이기에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단어에 사고가 멈췄다. 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해 볼 수 없을까? 궁하면 통한다는 궁주통의 경지였다. 막다른 절벽 끝에서 길을 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낳은 것이다.
박태준은 즉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구상을 보고했다. 카카, 기사의 차관 제공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해서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1억 달러 수주이면 되겠습니다. 아직 1억 달러쯤은 남아있어. 그런데 그 돈은 한국의 농업 발전에 쓰는 것으로 일본과 사인을 해둔 거야. 대통령과의 통화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박 사장은 자금 전용 협상에 앞서 일본 철강 업계의 기술 협력 약속을 먼저 받아내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는 하와이에서 곧장 도쿄로 날아가 일본 정재계의 거물인 야스오카 마사히로를 통해 일본 철강 연맹 회장 이나야마 요시히로를 만났다. 신 일본 제철을 이끄는 거물 이나야마 회장은 오히려 KISA와의 결별을 반겼다. 서로 기술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들이 모여서 종합 제철을 건설한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소문이다. 적극 협력하겠어. 이 약속으로 한국의 종합 제철 프로젝트는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훗날 포스코에서 하와이 구상이라 불리게 된 이 발상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성공 신화로 기록되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하와이는 이제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술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손에 쥐었음에도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국내의 정치적 저항과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었다. 일본의 기술 협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귀국한 박태준 사장 앞에는 국내의 정치적, 관료적 저항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신뢰와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인물은 김학렬 경제수석이었다. 박 사장의 구상을 들은 김 수석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80%가 농촌 출신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업용으로 지정된 자금을 제철소에 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철강 산업이 농기계와 어선을 만들어 농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보완 관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역설했다. 김 수석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츠버그 협상 실패 보고에 실망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을 깨고 박 사장이 자신의 구상을 털어놓으며 결연한 의지로 호소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기어코 저 황량한 모래벌판 위에 거대한 제철소를 세워놓고 말겠습니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박태준의 손을 잡고 결단을 내렸다. 임자답구만.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갖고 다니 나는 임자 편이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바로 제철소 프로젝트야. 이 순간 프로젝트는 박태준 개인의 필사적인 도박에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최우선 국가 과제로 격상되었다. KISA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박 사장에게 대통령은 더 큰 비전을 제시했다. 기사를 욕하지 말게. 하루빨리 경제를 발전시켜서 선진국의 원조로부터 벗어나자는 거 아닌가? 이는 단순히 철강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경제 자립을 이루려는 국가 지도자의 깊은 고뇌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의 결정은 신속하고 확고했다. 그는 즉시 경제수석을 불러 남아있는 청구권 자금 약 8천만 달러의 동결을 지시하고 이 계획을 절대 비밀에 붙일 것을 명령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선언되었다. 대통령은 박태준 사장에게 말했다. 국회 동의는 내가 책임지고 받아내겠어. 일본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임자 몫이야. 이 한마디로 좌초될 뻔했던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하와이 구상은 이제 국가적 과업이 되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